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8일, 어제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소리만 내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질문에 대한 각자 의견을 말씀드리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참여하신 본인들 소개를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 박사님부터. 예. 네, 저는 부산에서 한 50년을 살면서 정치와 행정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각 대학에서나 또 사회단체에서 신인 정치인들 스피치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속은 한국감성에너지개발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순모 박사님. 예. 예. 행정학이시죠? 네, 행정하고 예. 좀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박.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재홍입니다. 현재 정계련의 싱크탱크인 자사연의 운영위원이자 그리고 작년 제 21대 국회의원 연재구 출마하였고요. 그리고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역임했고 현재는 시민단체인 고마리 실천연대 대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홍 박사님. 예, 법학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기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승삼 변호사입니다. 예, 현승삼 변호사님. 예, 이제 제일 먼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시장 보궐선거가 어떤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뭐 각자 느끼시는 바 그냥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힘당에서 압승을 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쌓일 만큼 쌓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패권과 문재인 정권의 그런 폐악스러운 정치질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겠나. 예,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의 힘이 빠지면서 내임덕이 가속화되고 내년 대선에서 이제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해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작년 4.15 총선에서 그 사전표와 당일표 차이가 11% 정도 났거든요. 여당이 받은 표가.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더 늘어서 15%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야권이 지지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국민들의 여당에 대한 분노가 엄청 치솟아 있는 상황에서 사전표가 오히려 그 4.15 총선 때보다 더 크게 이렇게 차이가 벌어졌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좀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요. 저는 먼저 어제 치러진 4월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우파 정당에서 후보자가 승리한 점에 대해서 먼저 기쁩니다. 그리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우파 정당의 승리는 바로 거대 여당 정부에 대한 큰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간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180석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1인 독재 내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마음껏 구가하면서 오만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 너무 몰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를 전복도 시킵니다. 민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은 어제 심판에서 정권 유지냐 정권 심판이냐에서 유권자분들은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현 정부는 그렇게 외치고 외치던 위선적인 공정과 정의에서 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앞으로 국정을 펼쳐가시고 입법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 전 선거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승패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당 야당을 두고 또 문재인 정권을 두고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어떤 대결 양상으로 갔을 때 정치나 정부를 볼 때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 소통을 그만큼 주장을 했던 현 정부,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불통 대통령이라고 했을 정도였다면 국민과의 소통이 당원과의 소통을 넘어서 시민과의 소통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러면 국영방송 내지는 3사 방송 여기에서 의존했다고 한다면 지금 유튜브가 야당의 허위 포진을 많이 해서 극도로 지금 민심을 지금 파헤쳐 나갔던 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고 그 왜 불통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국민들이 직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속으로 골마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첫째는 야간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런 희망의 불씨까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론 뭐 최저임금제라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대학생들이나 아니 젊은 청년들이나 일자리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에 걸어놓고 아침마다 현황판을 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3년 지나는 동안 어디 가버렸는 거 없어요. 국민들은 줄기차게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서로가 소통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국민의 마음을 못 읽었다는 얘기고, 그래 아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부정적으로만 봐졌지 않느냐, 이런 데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소통이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서로의 그 불신 정치라고 그럴까요? 소통이 없어요. 여야라고 하는 것이 극과 극으로 해서 그냥 싸움만 해서 이기기만 하고 힘만 있거나 숫자만 가지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거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채를 이루고 나올 때 정당 국가에서 그래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는 정당들에게 안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서로 협의 창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의석수가 많고 과반수가 되니까 모든 걸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협의 정치가 아니고 그냥 독단적 정치, 옛날 말로는 독재 정치에 가깝도록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볼 때 나름 내가 음지 양지의 편으로 잠깐 섰다가 이번 투표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너무 극단적 정치 이렇게 해서 불신 정치가 됐다는 거 하나 하고, 세 번째는 누구라도 보면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 정치라고 하는 이 아주 좋은 정치가 있는데 검찰 무력화해서 그러는 특수한 상황에다가 또 집권 통치 개념을 갖는 수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국민들은 어느 편에 어디에 서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게 공정하냐. 그래서 너무 검찰 죽이기라고 하는 것이 방송마다 그리고 액션 자체가 그냥 너무 강렬하게 나오니까 검찰은 도둑놈만 잡고 나쁜 사람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안정되게
그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그리고 위해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검찰인데 너무 정략적으로 해서 죽이기 하는 게 매스컴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자유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그리고 국회나 정권의 견제가 되려고 하면 정의로운 검찰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건 뭐 정권으로 봤을 때는 실패고 또 야당으로 봤을 때는 승리고 이런 선거 결과였다고 제가 혼자 진단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작년 4.15 총선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너무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작년 4.15 총선에서는 뭐 소위 여권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190석 가까이 했는데 뭐 그때 야권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는 차이가 한 18%, 부산은 28%의 득표율 차이가 났거든요.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다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사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대를 해서 이번에 투표를 했다고 보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데 대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실수를 하고 여당의 그 부패상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그 여권의 등을 돌린 그 표심들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힘당이 뭐 지금까지 잘한 게 전혀 없으면서 그저 반사 이익만 누리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면 분명히 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스스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과 여당을 견제하고 계속 그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의 부패상들을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끊임없이 그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 국힘당이 사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국회의원들도 거의 없고 그럴 그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국힘당 지지자들이 나서서 끊임없이 촉구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힘당은 이번에 승리한 것은 자기 자체적인 파워나 역량이 있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촛불 시위 이후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 정부에 대해서 그 위선적이고 꼼수적인 모든 실정과 그리고 국민과 뒤떨어진 동떨어진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폭발한 거라 이래 봅니다. 특히 조국 사태 이후 그리고 윤석열 공장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추미애 박근혜 현재 법무장관까지 이런 모습에 이게 정말 공정하냐 정의롭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서서히 문정부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커다란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국민의 영리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LH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 230만 명이 지금 현재 청년 취준생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런 20대, 이번에 30대 이런 층에서 이번에 문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폭발하면서 해초를 들면서 잘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35%의 중도층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부산과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에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이 당대표의 앞으로 점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즉 혁신과 우파의 시민연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할 수 있는 당대표가 들어서야만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누가 앞으로 당대표가 되는지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전향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런 사고관에서 통합과 혁신, 야권연대 또는 시민단체의 우수한 인재 풀을 활용하여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정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유권자 중도층을 제대로 포용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이 중도층은 새로운 후보, 새로운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지방의회 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우파 정당이 승리를 위해서는 저는 혁신과 대통합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힘 새로운 당대표에게 던져진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불 10년이라는 말. 그 정확하게 수치를 따져서 1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 정권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여기다가 이 창업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은 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지켜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볼 때 그 승리의 기선을 잡아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우리가 20년까지 가야 돼 하는 말도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켜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 서울 부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에서 이미 뭐 60%, 58% 아니 아주 그냥 크게 표 차이를 가지고 이겼다라는 데서 고무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화합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표를 받고 국민들에게 하우성을 쳐도 결국은 이것은 또 흘러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뺏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 이걸 떠나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앞서고 당신은 뒤에고 내가 위에고 당신은 아래고 하는 이것 때문에 화산지경이 하게 되겠죠. 뭐 꼭 국민의힘만 얘기가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여당에도 이번에 반성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 정치를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또 국민의힘 또 다른 야당들과 화합해서 하나의 큰 힘으로 작용됐을 때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서 더 멋지게 일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대선에 지금 출마할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국민의힘 안에는 뭐 거의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뭐 또 안철수라든지 하는 사람이 다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3월 대선에서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이번에 선거로 다 드러난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시민단체 역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우파의 뭐 제일 큰 집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힘에게만 맡겨놓아서는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의 승리를 위한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역할도 앞으로 상당히 커지고 중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계린이라는 우리 단체가 있으니까 우리 정계린을 비롯한 우파 시민단체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 후보 적임자를 추대하고 일반 다른 국민들에게 이제 그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후보를 띄워주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힘당 내부에는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의원도 원래 국힘당 국힘당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후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많은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후보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 외에도 좀 감사원장님, 최재형 감사원장님이라든지 여러 그 야권 성향의 그 훌륭하신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후보들을 시민단체에서 잘 지원을 하고 추대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내년 대선 가져올 수 있고 대선 이후에 이제 있을 지방선거도 충분히 야당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보고 난 느낌이고요. 제가 정치 생활이 지금 안철수와 같이 시작했으니까 8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 시장에서 우파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면 현재 또 국민의힘의 대통령 주자로서 여러분이 계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과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지대에 있는 중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윤석열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이렇게 고공 지지율을 보이는가 하면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는 실정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 부산에 국민의힘 후보자 승리했지만 아까도 말씀 두 분 잘 하셨지만은 잘해서 이뻐서 승리한 건 결코 아닙니다. 표를 줄 때 없고 현재 문정권이나 거대 여당이 너무 실적했기 때문에 불만이 해서 표가 간 겁니다. 그 불만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라고 니꼴 관계는 아닙니다. 그걸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3위 지대 중도인물과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계시는 대권주자들의 연합 등이 이루어져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혁신이라 그랬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제는 인정하겠지만은 광역시의원과 도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유능한 인재 그리고 시민단체에 역량을 갖춘 인재가 들어갈 수 있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제대로 시민의 봉사자, 주민들의 봉사하는 선량한 의회 대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광역단체장은 정당 공천제를 인정하되 네, 그의 시의원, 구의원에 대해서는 네, 공천제를 폐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 일반 단체, 사회 시민 단체, 우리가 지금 정계련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적인 정치 이슈와 내지는 진단하는 이런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에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정치 행태 내지는 삶의 질을 이렇게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시민학교 또는 작은 로컬의 어떤 그 예비 정치 학교 이런 걸 통해서 좀 젊은 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즉 우리가 뭐 외국의 그 MBA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물론 그 대학 수준으로 아주 크게 보지만은 시민단체에서 나름 후세들을 위해서나 또 정치 지망생들을 위해서 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믹한 학교 체제가 만들어져서 정기적으로 배출하면서 정치적인 역량, 사회를 이겨내는 힘, 그리고 국가에 자기 자신을 바로 내세울 수 있는 힘, 역량 이런 것들을 좀 키워주었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사회의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 역할, 즉 사회를 안정되게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초리 정신 이런 것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게 이제 하나의 단체 역할이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 대권 주자들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번에 서울을 봤을 때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상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위험하잖아요. 그 통합 자체가 뭡니까? 한 사람이 가진 힘이 다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이미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가지니까 표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왔는데 지금 우리 거론되고 있는 과거에 대권 주자의 이름이 그냥 아주 크게 올랐던 멤버들이 숙련하게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올라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외부에 들어오는 인재들도 모아서 큰 불기둥처럼 그게 검증되는 후보자, 아까 우리 단체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청구하거나 또는 후보자 검증도 할 수 있는 후보자 검증을 했을 때 우리 단체가 하는 검증이 무슨 국가에 아니면 그 당에 100%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범여건이 있는가 하면 범야건이 있듯이 여기서 훌륭한 후보자들이 막 나와서 경쟁을 거쳐서 순위의 경쟁을 통해서 대표자가 될 때 의도하는 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현재 야권이 크게 이겼습니다만 과연 그 좌파들이 그냥 이대로 무너지지는 결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그들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아마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도 그냥 뭐 쉽게 내년에 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내년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중요한 선거이고 또 바로 또 몇 달 뒤에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로 예정되어 있고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는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가야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내년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의 그 승리를 위해서 좀 우파 진영이 정말로 정신을 더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라 그럴까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 선거 두 개 연계를 해서 둘 다 이겨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선거 중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먼저 있고 석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다면 지방선거도 당연히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일단은 올인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이렇게 좋은 후보를 내세우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고, 그 후보는 도덕성이나 능력이 검증돼 있는 후보일 뿐만 아니라 그 야권의 통합, 야권을 그 분열된 야권을 한데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중도층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가소가 될 것입니다. 그 반사적 효과로서 내년 대선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유리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도층, 지지자, 그리고 윤석열 먼저 모든 사람 후보자들 다 한꺼번에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이긴 것처럼 매끈한 단일화라고 하는 아주요 대통합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국민들이 아무리 따갑게 국민의힘 당에게 얘기해도 걔네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면 누가 듣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당대표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의식 구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또 판도가 여러 가지로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그래 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이 유리한 전국에서, 유리한 환경에서 또 레임덕에 빠진 이 집권 여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끌어안는 지도자들 포용하고, 그리고 국민힘은 아까도 말씀드린 갑질 문화, 꼰대 문화 제발 낮춰라, 내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대, 30대 반란이 일어난 얘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유권자로서의 소통하고 공감대가 마련되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화합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이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용어를 비슷하게 그 유동층이라고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표가 변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지금 현재 20대, 30대라고 본다면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감 있는 정치 행보를 보여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얘기 나왔지만 지도자는 많고 거기에 따르는 자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네 편 따지고 시작부터서 막 삐끗하고 하는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없이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국 지도자가 나왔을 때 일치단결할 수 있는 그 파워십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에 정말 헌신적이면서 자기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는 비대위들이 좀 구성이 됐을 때 좀 다른 여타한 감정들이 있어도 좀 완충작용으로 중화시킬 수 있겠나. 뭐니 해도 단합인데, 단합에는 반드시 서로 이권 내지는 어떤 상황에서 주도권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와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국민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대선에 있어서 좋은 후보자를 선택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후보자가 선출되었을 때 모두가 다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비대위의 아주 핵심에 정말 자기의 몸을 바쳐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으면은 아마 중도에서 흩어지고 깨지고 할 것이다. 그게 제일 국민으로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관계 시입이 잘 돼야 된다. 즉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하는 이런 다자 국가의 리더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대통령 수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지금 남북 대치 국가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지금 경제적인 아주 불균형적인 그런 마타도어의 정권이라는 그 나라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는 여기에 융화적인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수업을 국제적이고 경제적인 통일 외교적인 이런 것까지도 좀 받아놔야 되겠다. 그런 인물이 나와서 내년 대선을 준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예. 네. 동의하면서요. 아, 예, 예. 정치는요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 되어서 공부하는 것은 시기 약간 늦습니다. 늦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여수모 저 박사님 말씀하시면은 정치 학교로서 산실로서 정치인을 미리 길러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옆서 말씀드린 정치 외교,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스포츠, 예술 모든 방면에 어느 정도 자질을 갖춘 후보자가 마땅히 대통령 돼야만이 이 동북아 국제 정세 그리고 저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대중 관계, 대를 관계 매끈하게 외교를 펼쳐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전 피하고 나서 뭘 합니까? 가방 메고요. 공부하러 간다 하대요. 나 그래서 니 틀렸다 그럽니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정치인은 뭘 공부한다고 말입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예, 예. 저는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가장 정치적 무게가 커진 인물이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이제 그 오세훈과 단일화 통해서 서울시청의 연합정부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 출마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가 내세운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화,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도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우파 진영이 단일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정치개혁 부산연합이라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파 시민단체들도 앞으로는 그 어떤 그 구심점을 단일화 쪽으로 모아서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어쨌든 어제의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와 논평과 함께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는 자담회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